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한소연입니다. 이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 자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데이터 센터하고 통신 타워는 최근에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선봉장에 서 있는 양대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신 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황재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신 타워 투자가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에서 굉장히 많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죠. 작년에만 해도 많은 이제 통신 타워 자산들이 거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통신 타워라기보다는 좀 기지국 자산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죠. 통신 타워가 대체로 이제 어떤 유형의 투자를 하고 어떤 형태의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스마트폰을 쓰시면 스마트폰에서 전파가 나가겠죠. 그래서 전파가 나가서 일단 가까이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이제 기지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기지국이라고 하면 기지국 위에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요. 그 안테나를 통해서 가서 밑에 이제 밑이든 옆이든 이제 달려 있는 통신 장비에 연결이 돼서 모바일 코어라고 하는 기간 통신망으로 저희가 연결이 되게 됐죠. 그럼 이제 기간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다른 디바이스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타워라고 하면 쉽게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건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별도의 타워로 있을 수도 있죠. 다음 장 보고 한번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타워가 있습니다. 모노폴이라고 해서 단일 이제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위에 이제 안테나들을 붙이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격자 무늬로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이제 타워를 쌓아서 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거 많이 주위에서 보시는 형태죠. 건물 위나 아니면 어디 높은 곳에 이제 안테나를 설치하는 그런 루프탑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저 루프탑 방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고속도로 가시거나 이러시면 군데군데 이제 그 모노폴 방식 이제 타워가 하나 쭉 한 가지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타워가 쭉 올라가서 원형의 이제 안테나들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라는 것들은 이제 전화가 어디 가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제 분산해서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또는 이제 건물 안에 숨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이제 타워 회사들은 이 중에서 복잡한 부분, 안테나나 어디 그 통신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타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타워가 설치되려 그러면 어떤 땅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타워 회사가 직접 구매를 하든 임차를 하든 가지게 되고요. 그 위에 아까 모노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쇠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타워에 대한 구조물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타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안테나들이라든가 각종 안테나들, 그 다음에 케이블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회사들이,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될 통신 타워 회사 사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지국 중에 되게 딱딱한 부분, 부지라든가 아니면 타워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이동통신회사한테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워의 형태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도시 안에 이제 점점 그 이동통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고 이런 곳에는 타워를 직접 짓지만 도시 내에서는 이제 건물 위에 일단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이제 저희 기지국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나 전신줄 위에 이 스몰셀이라고 하는 이제 캐비넷 같은 것들을 위치해 놓고요. 그 안에 이제 통신사들의 안테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것들을 이제 케이블과 함께 이제 임차하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DAS라고 하는 분산 안테나들을 건물이나 경기장 곳곳에 위치시켜서 이제 다시 통신회사들한테 빌려주는 사업, 이런 이제 스몰셀이나 이제 DAS 사업도 통신타워 사업으로 포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신타워 산업은 원래는 사실 이동통신회사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SKT나 아니면 KT가 직접 타워를
아니면 기지국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도 이 통신 타워 회사는 원래 이동통신 회사였던 거죠. 하지만 왼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동통신 회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지국을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계속해서 투자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워 자산들을 내부에 보유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카브아웃,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다른 타워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 회사가 이제 그러면 이 타워를 보유하게 됐죠. 그러면 이 타워 회사들은 이 타워를 임차를 하는데 원래 이제 원소유자에게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도 또 임차를 하는 복수 임차하는 구조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제 개별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개별 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 타워 회사에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워 회사들도 비용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타워 회사는 통신사를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3개 통신사한테 임차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개별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임차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타워 회사의 마진이 존재한다. 이런 사업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브아웃 한 다음에 복수 임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안테나가 이제 한 개 회사의 안테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운데 2개 회사의 안테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개 회사의 안테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이 한 명일 때는 사실 거의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개, 3개일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업 구조다. 그래서 중립적인 회사가 타워를 인수를 하건 가져온 다음에 다른 회사에게도 임차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흔히 이제 테넌시 레이쇼라고 하죠. 이제 이 통신 타워의 임차 회사를 얼마나 이제 많이 붙이냐 이런 것이 이제 수익성하고 좀 직결되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타워의 이 주 앵커 테넌트, 그러니까 주 임차인 혹은 오너십 구조에 따라서 테넌시 레이쇼, 그러니까는 얼마나 수익성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워 회사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타워 회사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부 타워 회사들은 보면 이제 통신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KT가 통신 타워를 따로 모아서 자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소유하고 있던 KT가 앵커 테넌트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앵커 테넌트에 대한 할인이 적용된다든지 이제 다른 회사에 임차할 때도 조금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통신 타워 산업이 성장한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타워 회사들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생긴 건 한 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90년대부터 타워를 일부 분할해서 이제 타워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사실 급속도로 커졌는데 왜 커졌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일단 통신 기술이 진화를 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2G였던 게 2002년부터 3G로 들어오고 2010년에 4G가 들어오고 한 4년 전부터는 5G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통신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쓰는 데이터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쓰는 주파수가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파장이 짧아지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커버리지가 점점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커버리지라는 건 기지국 하나에서 담당하는 면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 통신 기술이 올라갈수록 한 개 기지국, 그러니까 한 개의 타워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셀 사이트, 타워를 짓든 아니면 그 사이에 스몰 셀들을 위치시키던 이 셀 사이트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워 회사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자신들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통신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세대가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이 타워 자산을 아웃소싱 시켜야 될 필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보시면 그 3G에서 4G, 그다음에 5G로 넘어갈수록 이제 건설해야 되는 숫자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통신회사의 캐펙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자료가 나오진 않군요. 예, 저희 자료에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셀 사이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지역적인 확장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미국 내에서 이제 셀 사이트 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늘어났다. 이런 걸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모델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유럽,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에서 생겨난 것들은요. 이제 그 미국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네.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타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의 캐펙스 부담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또 아웃소싱을 많이 선호하는 문화와 맞물려서 이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통신회사의 그 타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타워의 비중과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타워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미국은 이제 2016년에도 이제 타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 보시면 2016년에서 21년 사이에 타워 회사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만큼을 타워 회사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회사들에게서 사왔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그림 다시 띄우시겠어요? 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시아 에이펙 지역하고 아프리카가 앞으로 이 타워 회사들의 주력 시장 확장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땅이 넓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어디서 많이 하냐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땅이 넓고 이제 이런 그 타워의 필요성이 많은 곳에서 이제 타워 회사들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면적 대비해서 기지국의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주 이제 타겟 지역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앞서서 보듯이 이제 타워 산업이라는 게 타워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회사들은 또 인수를 많이 해서 이 타워의 수를 관련한 타워의 수를 급속도로 늘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임차인인 거죠. 제가 임대업을 하는데 이 임차인이 다들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라는 건 이제 기관망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나의 임차인이고 게다가 이제 이 계약 구조를 보시면 계약 기간이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8년에서 길게는 한 20년까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구조로 가고요. 인상률도 인플레이션에 연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초기에 합의한 대로 뭐 매년 3%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임이 매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신용도 높은 임차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였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신 타워 회사들이 글로벌리 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 뭐 크라운 캐슬 이런 회사들이 주요 회사들이고요. 유럽에서도 있고 러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확장이 돼서 글로벌리 굉장히 파퓰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워의 개수를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한 4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타워나 이제 크라운 캐슬이 이제 주요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적인 M&A로 엄청나게 이제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제 셀렉스가 이제 1위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상장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화돼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타워나 이제 크라운 캐슬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경우고요. 사실 이제 리츠라는 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들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넓혀서 통신 타워,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이제 리츠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체 리츠 시장에서 이 통신 타워 섹터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15%를 차지하는 주요 섹터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같은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통신 타워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16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봤을 때 S&P 500이나 아니면 이제 리치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모두 넘어서는 그런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이 통신 타워 회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기술 세대를 넘어서 기술이 한번 진화될 때 양적인 수요가 느는 그런 거에 의한 이제 성장이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주로 어디서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이제 16년부터 22년 사이에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고 투자자들한테 좋은 리턴을 줬다. 오히려 이제 그 통신 회사들보다도 통신 타워 회사들이 그동안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높은 밸류에이션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성장 수익성이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지금 아직은 5G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 회사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셀 사이트 개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성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예를 들면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타워의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좀 확인을 한다면 이 회사들이 지금 해외에서 이제 타워의 개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저개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돌아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좀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제 이 회사들이 타워당 임차 인수를 늘리면서 여태까지 그 수익성을 향상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인프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타워들은 전국에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고 아래는 부지가 있죠.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지에 그 엣지 데이터 센터 고객과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엣지 데이터 센터를 놓고 수익성을 추가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을 인수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과 우리의 타워 비즈니스 사이에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이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전에 봐왔던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산되어 있는 통신 인프라인 거죠. 통신 인프라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통신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근처에 위치를 하면서 이제 무선이든 아니면 파이버에 의존을 하든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통신타워 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사들의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업체들의 장비가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시설을 빌리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도 봤지만은 불과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스톤픽 인프라스트럭처라고는 미국의 대형 인프라 펀드가 아메리칸 타워의 이 통신 타워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 이제 이 공동 출자를 한 거를 아마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아메리칸 타워의 데이터 센터 부분은 또 작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수를 한 그런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공동 출자 자본 이제 제휴 사례 자체가 이런 시너지 효과의 어떤 하나의 단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이 커넥티비티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공간을 임차하는 그 임차료만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엔 이제 통신사라든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들 간의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이 타워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또 그 통신 사업자와 연계를 할 수 있고 인터커넥티비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란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보는 것이고 동시에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엣지 데이터 센터를 놓는 시너지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가 좋은 데이터 센터 자산과 이 타워 안에 이제 위치되는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시너지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타워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통신 사업자 간 이제 합병을 한다 아니면 이제 장비를 공유한다 이런 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타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통신사에게 이제 임차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트렌드들이 이동통신사 간 무선 장비에 대한 공유를 하는 트렌드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워 회사들도 이제 수익성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르게 또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타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동통신 회사들이 무선 장비를 공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아예 인수를 해서 너희들한테 빌려주면 어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지국 전반을 이제 아웃소싱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아직 이제 널리 이제 되어 있진 않은데 최근에 타워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워 비즈니스가 최근에 이제 또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때문에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워 회사 나름대로는 기존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타워 비즈니스, 타워 임대 사업에 대해서 타워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하고 타워 비즈니스는 데이터하고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양대 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 타워 비즈니스가 여태까지는 이 무선 통신 기술의 세대 발전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지금까지는 이 타워에 붙어 있는 임차인들의 수를 늘리는 그런 양적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면은 앞으로는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데이터 기술 또 데이터 센터 자산 이런 것들과 합종 연행 또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임대 비즈니스로 이제 진화할 것인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 저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